중개사무소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156페이지 우리 기본서는 156페이지 중개사무소입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한 번만 등록할 수 있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여러 개 있으면 몸 한 군데서 여러 사무소에서 동시에 계약서 쓸 수 없죠. 그럼 다른 거는 빌려줘야 되는데 따라서 하나밖에 안 된다. 사무소. 다만 법인, 회사는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한다. 은행, 지점. 그 다음에 일반 회사, 지사를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부른다.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되고요. 이중사무소하고 뜻다방하고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 이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임치가 임의적 등록 취소 줄임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 하고 건축법은 사용승인이라 하죠.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똑같은데 그 용어가 달라요. 법마다 쓰는 용어가. 그래서 당연히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또 건축허가 받을 필요 없죠.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이제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상관없지만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기 건물에 개업해도 되고 남은 건물에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사무소, 지사, 지점인데 분사무소는 설치 요건을 보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스타벅스 지금 설치하고 싶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하면 되죠. 스타벅스가 지금 우리나라 이마트 거죠. 신세계가 지분이 아마 60%, 7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스타벅스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개 둘라면 두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개수 제한을 하느냐.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개수 제한을 하는 게 상권을 영업 어느 정도 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시군구별로. 그러면 유명한 회사가 들어오면 이천에 누가 분사무소를 먼저 하나 선점하면 다른 사람은 분사무소 낼 수 없죠. 하나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악법도 법이고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분사무소 불가능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X, 지역농협, 신탁,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책임자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된다. 분사무소마다 보정 설정을 2억 원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부로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도 역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 똑같습니다.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 사무소 똑같습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파트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신고서하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가 뭐냐면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4번 맞나요? 4번. 네, 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인시 처인구에 본사가 있고요.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주시에 분사무소 두려면 어디다 신고해야 된다고요? 용인시장, 처인구청장, 여주시장 3명 중에 1명. 답은
초임구청장, 무조건 구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했잖아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 초임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고 했는데 어느 조례입니까? 용인시 조례, 초임구 조례, 여주시 조례. 조례는 용인시 조례라고 했죠. 초임구는 조례 없다고 했죠. 비자치구는 용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초임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고요. 분사무소는 여주시에 두더라도.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7일 이내에 초임구청장이 교부합니다. 그러면 초임구청장은 여주시장한테 통보합니다. 주된 사무, 이게 뭐냐면 주가 분, 이게 뭐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여주시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초임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6가지 있었잖아요. 아까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이게 노란 글씨도 다 까만 걸로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다 바꿨나 보다. 그러면 노란 게 잘 안 나올 텐데 인쇄하면. 네. 지금 여기도 칠판에도 잘 안 보이죠. 노란색이. 그냥 인터넷 화면에는 노란색이 잘 보이던데 이게 칠판하고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칠판색하고 잘 안 보여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암기 프린트는 4번에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가 설치 신고시 서류입니다. 앞에서도 했습니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개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고용하면 X로 출제됐습니다. 숫자 제한 있을 유자 숫자 제한 있다. 아까 했었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암기 프린트 4번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합니다. 지도감독은. 둘 다라는 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초임구청장도 할 수 있고 여주시장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여주에 분사무소 둔다면. 근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만 시도조례죠.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개공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 줄이려고 같이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아마 그런 거 제안 많이 올 거예요. 공유 오피스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내고 집기 다 줄 테니까 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데 7층, 8층에 한다고요? 가면 일 배울 거 있냐고 묻더라고 저한테 인터넷에서. 있어요 없어요? 가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일 배울 거는 고사하고 손님 한 명도 안 와요. 7층까지 올라온 사람 없죠? 거의 몇 달 안에 다 망하고 나오더라고요. 99%. 그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그 같이 그냥 한 달에 20만 원만 받아도 보통 한 50명, 60명 막 이렇게 같이 써요. 요즘 공유주택은 인기가 있다더라고요. 공유주택, 공유 오피스텔, 그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는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 대학가 이런데 커뮤니티 시설은 같이 쓰고 주방도 같이 쓰고 집만 따로 하는 거예요. 뭐 밑에 층에 가면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방에 밥 해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 김치 같은 거 자기가 가져가서 해 먹어야 돼요. 중개사무소는 그 공동사무소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딱 한 명 봤어요. 지금 3번에 한 명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5년 넘게 여자분 둘이서 하고 있는 거의 기적적이에요. 보통은 1년 안에 싸우고 다 헤어지거든요. 뭐 때문에 싸워요? 전부 돈관계 때문에. 돈 많이 벌면 서로 자기가 기여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이 나누면 서로 일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 사람만 많이 먹으면 또 기분 나쁘고 이러니까 거의 한 1년 안에 싸운다고요. 근데 여자분 둘이서 그렇게 오래 하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자분 둘이 성향이. 부부도 달라야 그 오래 살더라고요. 저도 와이프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도. 남자들은 여자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자도 남자 이해하기 힘들어요. 남자들한테 딱 집어줘야 돼. 이게 뭐 불만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럴까 깊이 생각해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잘못했다 하니까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라. 잘 모르다니까 모르면 진정으로 반성한 게 아니다. 미치겠어. 그 뭔지를 알아야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대로 말해주세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조적으로 다르다고요. 자, 공동사무소입니다. 합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종별이 아까 뭐였어요? 3개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종별 상관없이 끼리끼리 아니라도 된다고. 부칙개공은 부칙개공끼리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섞어서 해도 된다. 관할 불문이다. 부산에 있는 사람도 이리 옮겨오면 돼요. 관할 불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 사무소 하나 두고 이천에 하나 두고 같이 공동을 하는 건 안 돼요. 한 군데 옮겨와서 옮겨오면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인원수 제한은 없다. 뭐 100명이 공동으로 써도 되고 2명이 공동으로 써도 됩니다.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사용 승낙서를 제공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 방법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 공동으로 결론은.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 A에서 사용하려면 이전하면 돼요. 이전할 때 B나 C는 A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현업에 가면 또 현업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현업에서는 지금 건물주 승낙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제가 따졌어요. 법에 건물주 승낙서 가져오라는 말은 없는데 왜 하냐 이러니까 그 행정명령이래. 행정명령. 자기들 그 행정명령 하면 따라야 되죠. 행정명령이니까 안 따르면 업무정지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게 건물주 승낙서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분쟁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주인 몰래 뭐 하면 주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혼자 쓴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주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아요. 뭐 할 건지, 식당이면 무슨 식당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무슨 식당 한다 해놓고 안 하고 딴 짓 하면.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이라면 식당보다는 좀 더 폭넓은 거, 뭐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업무시설 뭐 이렇게 좀 폭넓은 거. 그럼 업무시설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그 사용 목적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요. 원래 사용 용도를 바꾸면 마음대로 못 바꾼다고. 쓰겠다는 용도 외에. 그래서 건물주 입장이면 구체적인 용도를 적는 게 좋고 임차인 입장이라면 그냥 포괄적으로 적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따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없습니다. 설치 신고서 없다. 법정 서식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A, B, C, D가 한 사무소에서 같이 쓰면 칸막이가 있다 없다?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가 있으면 이거는 칸막이 있고 출입문 따로따로 있으면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개별사무소죠. 굳이 유권 해석에 의하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출입문은 하나만 있고 이게 내부 출입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다. 그 다음에 또 1층, 2층을 사무소 2개 얻으면 이게 이중사무소인지 여부. 이중사무소이다 아니다? 이건 국토부 유권 해석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유권 해석을 의뢰받아 보니까 직통계단으로 되어 있다면 이중사무소다. 직통계단이 뭡니까? 건축법에서 직통계단,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 하죠. 우리 학원 용어는 직통계단이에요. 지금 1층까지 밑에 3층 뭐 있는지 안 보고 바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직통계단이라고요.
근데 스타벅스는 보면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금 커피숍 같은 데 보면 그 1층에서 그 내부에서 올라간 그게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이중사무소 아니라고요. 스타벅스처럼 1층 자기 1층 그 건물에서 단독주택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실에서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는 괜찮다고요. 근데 외부에 직통 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이중사무소로 해석하고 있어요. 좀 그거는 법인인 경우는 너무나 가혹한데, 법인 제가 그럼 큰 회사 뭐 직원 여러 명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여러 개 청 써야 되는데 하니까 무슨 회사인데 이름 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 좀 아니 나 크게 만들려고 이론적으로 앞으로 하건 그때 만들고 나면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월급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적극적으로. 괜히 잘못하다가 징계받으니까. 자,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새로 추가해서 조금씩 바꾼다고요. 100% 똑같진 않아요. 저번 달에 한 거하고.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니까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 그리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림 하나 그리려면 제가 종이에 그려가지고 와이프 보고 이렇게 그려달라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네. 뭐 하나 사주면 한다 하고 이렇게 해요. 사주면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금세 돌아서면 또 딴 거 사달라고 이런다고.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긴 경우입니다.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여주에 옮겼으면 옮기고,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민등록 옮기면 옮기고 나서 이전 후 이사 가고 난 동사무소에 신고하잖아요. 똑같다고. 이거 사후 신고고요. 10일 이내 사후 신고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 요청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천에서 여주로 옮겼으면 여주시장이 이천시장한테 서류 송부해달라면 이천시장이 여주시장한테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이 7일이 걸리는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7일하고 10일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7일 이내라고요. 시험에 7일 이거는 거의 안 나왔고요. 10일 이거는 많이 나왔어요.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요 그림을 말로 풀어놓은 게 이제 이겁니다. 조금 전에 그림 본 거 내나 그대로예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요. 관할구역 안이라면 이천시 안에서 동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모두 7일 이내 등록증을,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10일 이내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아까 그림 봤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게 16번에 있는가?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네요. 18번 맨 밑에 있죠. 18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18번에 여기 서류, 사무소 이전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최근 1년간입니다. 정가 기록을 송부해 줍니다. 정가 기록을.
그래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사무소 옮겨봐야 소용없다고요. 정가 기록 다 가지고 가니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송부하는 게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기획부동산 뜻다방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전 전에 2번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바로 옮겨가지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했다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한 것으로 보고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겠죠.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업무지역범위, 이 부칙개공이라는 말, 이걸 줄여서 중개인이라고 불렀다고요. 부칙개공. 이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2천에 개업해놓고도 부산에 있는 물건 중개도 되죠.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단 부칙개공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것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칙개공이 이 업무지역 범위 시도를 위반했을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겸업이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부칙개공, 즉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한 모든 업무 해도 됩니다.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됩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개공 안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은 6개만 겸업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국토부에서는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아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시험에 절대로 왜 법인 겸업을 제한하냐,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취지는 우리 시험에는 취지 안 나옵니다. 그냥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나온다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좋은 말, 윤리 같은 데서는 좋은 말 적으면 답이었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추상적인 거 안 나온다고요. 왜 도입했냐 이런 거 절대 안 묻는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6개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중개업만 할 수 있다 하면 X라고 했죠, 법인. 그럼 개인은 이 6개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개인은, 법인은 6개만 할 수 있고 단 개인은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 그럼 법인 하려면 자본금도 많이 들고 지금 현재는 아직 삭제 안 됐으니까 그 규제는 까다로운데 왜 법인 하냐? 왜 할 것 같아요? 법인 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이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인 회사 차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 생각에는 영업이 잘 돼가지고 세금 주려고. 그럼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 이유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제 생각에 주로 명함을 받아보니까 사기치려고. 사기꾼들은 뭐 대표이사 이러면 사기치기가 좋아요. 저도 그 와이프가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하면 다 컨설턴트라고 나와. 부동산 컨설턴트. 이거 완전 사기꾼 같다 이러더라고. 느낌이 컨설턴트 하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 바꿔달라 해도 불가합니다 이러더라고. 안 되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컨설턴트가 맞다고 판단된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대표이사라고 돼 있으면 디벨로퍼, 대표이사 이런 거 있으면 좀 약간 공신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믿고 뭐 이렇게 투자 같은 거 유치하기가 좀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법인 하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영업이 잘 되면 경비 줄이려고 법인 하면 아무래도 뭐 법인 대표이사, 상무이사, 뭐 가족들 다 이사 만들어 가지고 그냥 월급도 꽂아주고 차도 한 대씩 주고 그냥 그 다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회사 몇 명 근무하는지 나와서 누가 와서 검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 뭐 전부 다 식구들 다 하여튼 임원이야 지금 보면. 자, 그래서 법인은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면 돈 되는
돈 되는 거 다 해버리면 외국 대형 법인 들어오면은 싹쓸이 해가버리면 우리 개인 중개업소 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 안 되는 거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입니다. 관리 대행. 돈 되는 거는 임대업이 돈 된다고요. 임대업은 안 되고 관리 대행만 돼요. 지금 관리 대행 회사들이 큰 법인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임대 관리 대행업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 지금 보니까 최고 많이 받는 데가 한 개 관리 대행 해주고 월세 같은 거 관리 대행 해주고 한 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럼 50만 원짜리 방이 20개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중에서 10% 빼는 거예요. 100만 원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공실 책임져야 돼. 관리업자가, 관리 대행 업체가. 공실 책임 안 질 것 같으면 한 10,000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관리 대행하는 게.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 제가 아까 디벨로퍼라고 했는데 개발업. 사기꾼도 많아요. 개발업자 중에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디벨로퍼면 PF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받아고 해가지고 못 갚으면 부도내버리면 자기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사기치기 좋다고요. 개발업. 그 개발업이 돈이 돼요. 개발업. 개발업이 돈이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된다. 알려만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 대상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맹점업을 하는 업체가. 공인중개사 대상 X. 주택 상가 분양대행 가능한데 토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X, 분양업 X, 분양대행업. 분양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 대신하고 MGM, R 받는 게 분양대행업이고요. 분양업은 자기가 지어서 직접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죠. 분양업을 해야 50% 남아요. 근데 분양대행업은 MGM 한 300만 원, 빌라 같은 거 MGM 2천만 원. 그래서 빌라 사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빌라는 분양하기 어려우니까 2천만 원, 아파트는 300만 원 이 정도 줘요. 분양대행 수수료.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업체 소개하는 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부부가 같이 남편은 도배업하고 부인은 중개업하고 해도 되죠.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 개업공개사는 해도 되고요. 법인만 안 된다고. 법인 회사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되는데 단 부칙 개공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매부동산 입찰 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밖에 못 받는다. 이런 거 적용받지 않습니다. 컨설팅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됩니다. MGM 분양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됩니다. 분양대행 수수료 이런 건 제가 받아보니까 저도 한 9건 해봤어요. 300만 원씩 받는 거 하니까 아예 3.3% 떼고 원천징수하고 주더라고요. 세금. 그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이 그것밖에 없으면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환급 못 받고 더 내야 되고 그렇죠. 자,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입니다. 고용인, 직원. 고용인,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고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만둔다 하고 그만두면 사전에 하는데 만약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하면 일부러 개업공개사 처벌받게 하려고 말도 안 하고 그만둬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두고 나면 주로 제가 근무해 보니까 그냥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하면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있다. 며칠 있다 보면 옆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거 봤다고요. 그래서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저한테 엄청 욕하더라고. 나쁜 놈 하고 하던데, 제가 그래서 사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왜 가는지. 월급 100만 원 줬어요. 젊은 총각을, 20대 총각을. 근데 블로그 올려가지고 한 1000만 원 넘게 버는데 100만 원 준 거예요. 그건 너무 많이 줬다 생각하는 게 월급. 몇백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안 가겠죠. 자꾸 직원이 그만두면 사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고용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여러 차례 논의는 되고 있어요. 왜? 보조원들이 사기치기 때문에 보조원 숫자를 제한해야 된다. 그 지금 나온 안이 보면 뭐 예를 들면 사장하고 소속공개사하고 그 인원수, 만약 사장 한 명 있고 소속공개사 한 명 있으면 2명이잖아요. 그럼 보조원 2명 초과해서 안 된다.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소속공개사는 제한이 없는데 소속공개사 제한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둘 다 제한 없어요. 근데 앞으로 소속공개사는 제한이 없고 보조원만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하는 게 좋죠. 그래야 다 자격증 따로 오겠지. 자격증 없으면 근무 못하게 해야.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는 제한 찬성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또 이게 보조원 많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제한을 반대할 수도 있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100명을 두든 1000명을 두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중개업소는 여자 사장님인데 제가 아는 분 그 금단에 직원 월급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거 50%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안 사줘요. 밥 점심도 안 줘요. 지 돈 내고 밥 먹어야 되고. 그 지금 제가 아는 친구는 한 건도 못 했다더라고. 한 달 동안. 왜냐 물어보니까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이제 배우는 거는 몇백만 원치 배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중개업소도 있어요. 별의별 군데 다 있다고. 기본급 하나도 안 주는 데도 있다고요. 자꾸 기본급 많이 달라고 하면 취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배운다 셈치고 돈 내고 배워야 되잖아요. 학원 돈 내고 배워야 되잖아요. 돈 안 내고 그냥 배운다 생각하시고 있으면 편해요. 근무하면. 요즘 어쨌든 제가 2천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아는 분 금단 쪽에는 엄청나게 거래 마이너스 P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대요. 한 1, 2월은 반짝 전국적으로 1, 2월은 거래가 많이 됐다더라고. 지금 3월 들어서 갑자기 또 잘 안 되기는 한다더라고. 이제 금매물 다 빠지고 나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사책임인데 직원이 잘못하면 그 직원하고 사장하고 부진적 연대채무다. 사장도 책임이 있다. 사장도 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입니다. 형사책임. 만약에 직원이 형사책임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그 사장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 무과실책임이 아니고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워요? 무과실은 사장 잘못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요거는 사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만 양벌 규정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취직하기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대상이 되고 보조원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대상도 아니고 업무 원래 못하니까 업무 정지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단 소속공개사가 자격 취소됐다면 자격증 위반 납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보조원은 특별한 뭐 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는데 소속공개사의 경우, 소공의 경우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업에 가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소공 도장 찍으라는 사장님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 경우는. 그러니까 소공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 그만둬야 되겠다.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 도장도 못 찍게 해서. 그래서 제가 도장 못 찍게 한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근무해라. 도장 찍으면 좋은 게 아니고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도 회사에 처음 가니까 위에서 도장만 찍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도장만 찍고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많이 받으니까 나도 빨리 저래야 도장만 찍어야 되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도장만 찍는 게.
대통령은 앉아서 도장만 찍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접 문서 쓰지는 안 하잖아요. 대통령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노트북 가지고 사인하더라고. 노트북에서 컴퓨터에서 사인하면 다 기록 남죠. 빼도 박도 못하고 그는 무조건 기록에 남아요. 근데 종이 문서로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남을지 안 남을지 남겠죠. 남기는 남는데 어쨌든 위변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은 전부 다 애도 노무현이라 했잖아요. 애고 어른이고 다 노무현 했어요.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그 서명, 전자서명을 했는데 요즘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은 서명하는 것만 나오대. 사인하는 것만. 그럼 사인해요. 인감도장 찍어요. 대통령은. 사인이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자필로 남았기 때문에 남이 할 수가 없잖아요. 도장은 인감도장 원래 훔쳐다 찍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면 계약서 자필로 적으라. 자필로 이름 적고 이름 적는 게 그게 사인이잖아요. 뭐 사인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자필로 이름 적으라고 해야 되고 컴퓨터로 출력하면 이름까지 다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래도 그 이름 밑에다 다시 한번 자필로 적으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도장만 찍어놓으면 나중에 개공이 훔쳐서 찍었다 이러면 판사가 헷갈린다고. 진짜 훔쳐 찍었는지 찍어놓고도 딴소리 하는지 헷갈리니까요.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소공은. 보조원 그런 의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은. 보조원은 불가능하다. 분사무소 책임자, 자기 회사 책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소공은. 보조원은 책임자 될 수 없습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인장등록입니다. 186페이지. 인장등록이라는 것은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인장등록, 등록할 인장을 보면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라고 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인감도장이니까.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되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우리 학원 강사들 중에서 한 30%는 가명 써요. 저도 1년간 가명 써봤어요. 예명. 그랬더만은 유튜브 댓글에 사기치냐, 왜 이름도 못 쓰냐 이렇게 처음부터 써야 되는데 중간에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댓글 자꾸 달리더라고요. 뭐 죄짓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지금 저는 본명이에요. 근데 한 30%는 가명 쓰고 있어요. 일타 강사들 대부분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특별히 일타 강사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단가가 없잖아요. 전과목 같이 듣잖아요. 1차 아니면 2차 이렇게 듣지 단가만 듣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자, 인장 등록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인장 등록해도 됩니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 반대는 3월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이하입니다. 이하.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미만이 아니고 이하죠. 초과 반대는 이하. 미만이라고 해버리면 딱 3개월은 그러면 여기도 미만에도 포함 안 되고 초과에도 포함 안 되죠. 그 숫자 포함이 이상이니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요. 3월 초과에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 3개월 초과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휴업할 때는 이제 업무 안 하니까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왜?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부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기간은 한 번 휴업을 하려면 휴업은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되고요. 한 번 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꼴등입니다. 꼴등. 지금 가장 높은 데가 중동 국가죠. 지금 가장 앞으로 세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베트남이더라고. 베트남 평균 연령이 20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 지금 45세더라고요. 전 국민 평균 연령. 베트남은 20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베트남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인구도 1억이 넘어요. 오토바이도 1억대 넘어요.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오토바이인데 이제 차가 많아졌어요. 베트남도 엄청나게. 그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임신 출산. 그래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임신 출산.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하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이야기고요. 변경신고는 휴업 4개월 휴업한다고 해서 1개월 더 연장해서 5개월로 변경하는 것 또는 더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신고. 요거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재개신고 시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재개하겠다고 신고하면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가 아니고 여기는 즉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즉시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다만 서식에 처리기한 적시라고 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서식에. 그 말고 법조문에 있는 적시는 여기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해도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폐업할 수 있고 재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세무서하고 등록관청하고 어디가 더 기다릴 가능성이 많아요? 세무서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보통 시군구에 세무서 출장소 이런 거 나와 있죠. 대부분 안 나와 있어요. 이천 세무서가 이천 시청하고 달라요. 거리가 바로 같이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으면 출장소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군포는 안양세무서 관할이어 가지고 출장소가 있어요. 시청 안에 군포시청 안에 출장소가 있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은 내도 되더라고. 출장소 폐업도 가능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무서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세무서 안 가고 그냥 중개업 폐업할 때 그냥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 신고해도 된다고요. 그럼 자기들끼리 전산으로 주고받는다고 인터넷으로 서류. 반대로 또 사업자 등록 그냥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가 가까우면 세무서 가서 그냥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서 중개업도 같이 폐업하면 된다고요. 두 군데 안 가도 된다고요. 주로 세무서 가서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세무서는 무조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더라고. 폐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처리하잖아요. 근데 등록관청에서 제가 폐업하러 가가지고 한 번도 줄 서가지고 기다린 적은 없어요. 줄 서가지고 폐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중개업소가 한 600개 정도 되는데 보통 시군구에 매일 줄 서가지고 폐업하진 않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최근에 바뀐 거니까 이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 가서 하든 등록관청에 가서 하든 한 군데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중개업을 같이 폐업하거나 같이 휴업 신고할 수 있다. 그럼 자기들끼리 공무원들끼리 서류 주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이 등록 절차에서 거의 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두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5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를 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단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업제한은 법인만 겸업제한합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개인도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직원인 고용인에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소속공인회사가 있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고 현업하고 너무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만약 자격증 없는 실장이 있으면 손님이 집 보러 가다가 대출은 돼 있습니까? 도배는 깨끗합니까? 물으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지금 원장님도 중개사무소 가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개를 했는데 임대차 중개를 했는데 세입자가 청소 안 돼 있다고 청소해달라고 주인은 네가 알아서 청소해라. 예를 들면 이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좀 서로 양보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청소비를 한 몇만 원이라도 좀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그냥 개업공개사 그럼 내가 줄게. 보통 협상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아이고 들어서 그냥 내 돈 줄게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거 안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계속 돈 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당사자 간에 화해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어렵다고 중재하는 게 중간에. 어제 그 직거래가 더 승사 안 되는 게 직거래하면 더 안 되죠. 10만 원에 평당 10만 원을 팔아라 하니까 그래 못 팔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 중재를 해야 중간에서 개업공개사가 서로 양쪽에 팔 사람한테는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 빨리 지금 살 사람 나타났을 때 빨리 파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매수인한테는 지금 사라. 저 사람 지금 다음에 사기 힘들다. 서로 조금씩 약간 다르게 말해가지고 중재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중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중재를 시키는 게. 자, 인장 등록 도장을 계약서 쓸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맨날 바꾸면 안 돼요. 미리 앞으로 계약서에 이 도장 쓰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도장 안 찍었는데요 이 말하면 그 자체가 바로 도장은 찍혀 있는데 제가 찍은 거 아닌데요 하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죠. 등록된 인장 사용을 안 했으니까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찍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미리 정해가지고 이 도장 찍겠습니다 하고 정해야 된다.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해야 됩니다.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됩니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반납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재개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 8문제 정도 되겠네요. 전속 중개계약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해마다 나오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물론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한 문제, 거래 정보만 한 문제 하면 2문제, 확인 설명 3문제, 계약서 4문제, 보정 설정 2문제 하면 6문제, 금지행위 한 문제에서 3문제, 7문제, 중개부수 2문제 하면 9문제. 다음 주 더 많이 나오네요. 원래 하루에 8문제씩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5문제 나오는 게 정상이죠. 8주 하니까. 근데 첫 주에 3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실무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 법령할 때까지는 계속 중요합니다. 그 시간표는 보셨죠? 공인중개사법 4월 20일인가 휴강하죠? 자, 그래서 이거 다 중요하다고요. 지금 전부 다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 시험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공인중개사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의뢰인들을, 손님을 보호하려고 있다. 답은 손님이 손님.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개업공개사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한테 뭐 해라.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된다. 계약서 똑바로 적어야 된다. 확인설명 제대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시험에 다 나온다고. 거의 다. 중개보수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나와요. 이거는 중개보수가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가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정해진 것만 받아야 된다. 최대 0.9%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이게 내용을 다 몰라도 일단 제목이라도 한번 미리 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데 이걸 제목만 보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